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해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9.0의 강진과 이어진 거대한 쓰나미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일본에 도착한 첫 번째 해외 구조대. 과연 어느 나라에서 온 것일까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간 지배를 받았던 그 한국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도쿄 소재 와세다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2011년 3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후 2시 46분, 저는 연구실에서 다음 주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지진인 줄 알았는데 흔들림이 점점 심해지더니 책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간 모아온 정치학 서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복도로 나가니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당황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대피시켰어요. 천천히, 침착하게 걸으세요라고 일본어로 말하면서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호쿠 지방에서 진도 9.0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 중 몇 명은 고향이 도호쿠 지방이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들을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오후 5시쯤 대학 본부에서 공지가 나왔어요. 당분간 모든 강의를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가 어수선하게 널브러진 책들을 바라보았어요. 현대 일본 정치사, 동아시아, 국제관계론 같은 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 나온 장면은 믿기 어려웠어요. 거대한 파도가 도시를 집어삼키는 모습, 자동차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장면들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정말 현실인가? 영국 출신인 저로서는 일본에서 이런 대재앙을 직접 목격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교실에서 이론으로만 다루던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바로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며칠, 아니 몇 주 동안은 평범한 일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휴대폰으로 영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안전하다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당장 영국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곳에 남기로 했습니다. 제 학생들이, 제 동료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혼자만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여진이 계속 이어졌고 창밖으로 들리는 사이렌 소리가 밤새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까? 학생들은 괜찮을까? 이 나라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이것이 제가 겪은 동일본 대지진 첫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며칠 후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지진 발생 이틀째 되는 날, 저는 대학 재해 대응 상황실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교수로서 해외 언론 대응이나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거든요. 회의실 벽면에는 거대한 지도가 걸려 있었고 피해 지역마다 빨간 핀이 꽂혀 있었어요.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총장님의 무거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온 지 15년이 되었지만 이런 국가적 재난을 직접 겪어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한 교직원이 급히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구조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일 관계에 대해 그리 밝지 못했어요. 정치학을 가르치면서도 동아시아 지역 연구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었거든요. 다만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복잡한 역사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벌써요? 이렇게 빨리? 누군가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지진 발생 하루 만에 출발해서 오늘 아침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106명 규모의 구조대라고 하네요.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영국 정부도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 구조대 파견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지진 발생 바로 다음 날 구조대를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한국 언론에서는 이번 지원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사 문제 때문에 반대 여론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구조대를 보냈다는 것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연구실로 돌아가 인터넷으로 관련 뉴스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 뉴스 사이트들을 번역기로 돌려가며 읽어보니 정말로 국내에서 찬반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구조대를 파견했고 구조대원들은 자원봉사로 지원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저녁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신문을 샀습니다. 한국 구조대에 대한 기사가 첫 번째 면에 실려 있었어요. 사진 속 구조대원들은 빨간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119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무거운 장비를 들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가져온 장비는 총 16톤에 달했고 특히 생명탐지견 2마리도 함께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조대원들은 일본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자란 저로서는 이웃나라 간의 이런 관계가 신기했습니다. 유럽에서도 국가 간의 복잡한 역사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보내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결정을 내린 걸까? 저는 계속 궁금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비록 저는 외국인이지만 지금 이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도움이 고마웠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한국 구조대가 이미 현장에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짜 국제협력이구나. 책에서만 읽던 인도주의적 지원이 현실에서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닷새째 되는 날, 저는 집에서 NHK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미야기현 미나미살리쿠의 참혹한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3층 건물까지 쓰나미가 덮쳤다는 현지 리포트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빨간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국 구조대가 생존자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보인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를 기어가며 수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헬멧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빛나고 있었어요. 특히 제 눈길을 끈 것은 한 구조대원이 진흙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고 있었고 얼굴과 유니폼은 온통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그 아래 누군가 있을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저기 개가 있어요. 화면에서 한국 구조대원이 일본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명탐지견이 무언가를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구조대원들이 재빨리 달려가서 그 지점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때는 생존자를 찾지 못했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마음을 울렸어요. 며칠 후 저는 대학 동료 교수인 사토 선생님으로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토 선생님의 고향이 바로 피해 지역이었거든요. 마이클 선생님, 한국 구조대 정말 대단해요. 우리 일본 구조대도 놀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토 선생님은 고향에 있는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한국 구조대가 다른 국가 구조대들이 철수한 후에도 끝까지 남아서 수색 작업을 계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구조대원들과 함께 점심도 나눠 먹으며 작업했다고 했어요. 언어가 안 통해도 몸짓으로 소통하면서 일하더래요. 그리고 한국 구조대원 중 한 분이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아는데 우리는 같은 마음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영국에서 온 저로서는 아시아인들 간의 이런 연대감이 놀라웠어요. 유럽에서도 물론 재난시 상호 지원이 있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깊이 공감하는 모습은 흔히 보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저녁 인터넷에서 한국 구조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올린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다양한 반응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다는 댓글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한 일본인이 쓴 글이었는데 우리가 한국의 과거에 상처를 줬는데도 이렇게 도와주니 고맙기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더 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영국 사람으로서 이런 복잡한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뭔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한 국제 지원이 아니라 두 민족 간의 치유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한국 구조대가 철수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공항에서 일본 관계자들이 깊이 인사하는 모습이 방송되었어요. 한국 구조대원들도 마지막까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뉴스였는데 한국에서도 이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해오던 분들이
이번엔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며칠 동안 본 한국 구조대원들의 얼굴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특히 진을 속에서 조심스럽게 수색하던 그 구조대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영국에서 온 저로서는 이런 광경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구조대의 활동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본토에서도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며칠 후, 제가 예상했던 그 특별한 일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진 발생 일주일째 되는 수요일, 김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김 교수님은 저희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제1교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대학 국제협력처에서 해외 지원 현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각국에서 보내온 지원 물품과 구조대 현황을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한국의 지원 규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구조대뿐만 아니라 의료진, 구호물품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규모였어요. 마이클 교수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이것 좀 보세요. 김 교수님이 건넨 것은 한국 인터넷 뉴스 기사를 번역한 자료였어요. 제목을 보니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지진 피해자 위에 침묵 시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침묵 시위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김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해오던 할머니들의 이야기였어요. 이분들은 일제강점기 때 10대 소녀의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 이 할머니들이 겪으신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김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14세, 15세의 어린 소녀들이 일본에 가서 공장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끌려가셨어요. 그곳에서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들에게 성폭력을 당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끔찍한 과거를 가진 분들이 지금까지 매주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 할머니들이 구호를 외치지 않고 조용히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는 일본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함을 들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깊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이번에는 네, 맞습니다. 할머니들께서 지금은 일본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우리의 아픔보다 그들의 아픔을 먼저 돌봐야 한다고 하셨대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10대 시절을 빼앗기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그 상처를 준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 모금을 한다는 것이 말이죠. 김 교수님이 계속 설명해 주었어요. 이 할머니들은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기다리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하늘 품고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생존하신 분들도 90세가 넘으셨어요. 그런데도 이런 마음을 보이신 거예요. 김 교수님이 기사를 더 읽어주셨어요. 한 할머니는 우리도 아프지만 지금 일본 사람들이 더 아프니까 도와줘야지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원망은 정부를 향한 것이지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니다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씀들을 들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분들은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아버지를 잃고 본인은 위안부로 끌려가 청춘을 송두리째 빼앗겼으며 해방 후에도 사회의 편견과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원수와 피해자를 구분해서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정서예요. 김 교수님이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 36년의 고통, 해방 후 분단의 아픔, 한국전쟁의 참상까지 모두 겪으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연민을 잃지 않으신 거죠. 저는 그제야 한국 구조대가 왜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정부 간 협력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이 먼저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오후 강의 시간에 저는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물론 정치적인 판단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사례로서 소개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교수님, 저도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왜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는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당연한 일 같기도 해요. 같은 사람이니까요. 또 다른 학생은 할머니들이 모금함을 든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희가 더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라고 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연구실에서 이 소식에 대한 일본 언론의 반응을 찾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 소식을 크게 다루고 있었어요. 특히 한 신문의 사설은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용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인터넷 댓글들이었어요. 이제야 한국을 진짜로 존경하게 됐다는 댓글부터 우리가 더 반성해야 한다는 댓글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에 와 닿은 댓글은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에 대해 너무 몰랐다. 이분들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부끄럽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빨리 올 수 있었던 것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신 것도 모두 한국 민족이 겪어온 수많은 고난 속에서 단련된 정신력 때문이라는 것을요.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인간애를 배운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 교수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추가 소식이 있다면서요. 마이클 교수님, 할머니들이 모금한 돈으로 구호물품을 사서 보내신대요. 직접 만드신 김치도 함께요. 김치까지요? 네. 일본 사람들이 힘든 시기에 우리 음식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힘내길 바란다고 하셨대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마치 아픈 이웃을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영국 문화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김치 이야기를 들은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개인적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학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업무만 했는데, 이번에는 마이클 존슨 개인으로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계산대 옆에 놓인 모금함이었어요. 동일본 대지진 구호 성금이라고 적힌 투명한 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에서 1,000엔짜리 지폐 5장을 꺼내 넣었어요. 고맙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금액은 큰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15년간 일본에 살면서 저는 항상 외국인 교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 발 뒤에서 관찰하고 분석하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연대감을 보면서 저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에 도착해서 연구실 문을 열었을 때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을 보니 제 고향인 런던에 사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마이클, 뉴스에서 일본 상황을 보고 정말 걱정했어. 그런데 한국이 구조대를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너는 현지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궁금해. 영국에서도 일본을 위한 모금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국 구조대의 활동, 위안부 할머니들의 침묵 시위, 김치까지 보낸 이야기. 이 모든 것을 영국 친구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김 교수님과 함께 학식을 먹으면서 이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김 교수님, 저는 지금까지 정치학을 가르치면서 중립을 중시해왔어요. 특정 국가나 정책에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마이클 교수님도 사람이니까요. 김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학자이기 전에 인간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저도 처음 일본에 왔을 때는 객관적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생활하면서 깨달은 건 완전한 객관성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대신 자신의 주관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오후에 있는 국제정치학개론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제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재에서 벗어나서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한국 구조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침묵 시위까지 지난 일주일간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어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15년간 일본에 살면서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선 개인적으로 성금을 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동아시아 지역 연구도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남아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학생들도 저와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요. 교수님, 저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이번 일을 보면서 우리 이웃나라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런던에 있는 친구에게 보낼 답장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계기로 제 연구 방향도 바꿔보겠다고요. 지진 발생 열흘째, 저는 연구실에서 동아시아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놀라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촬영된 영상이었는데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모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축구 응원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의 붉은 악마라는 응원단은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다른 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들고 있는 현수막에는 일본.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한글과 일본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함께 부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상을 더 찾아보니 이런 집회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젊은 한국인이 카메라를 향해 한 말이었어요. 우리는 과거를 잊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싶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김 교수님, 이게 정말 실제 상황인가요? 김 교수님도 놀라워하시더군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군요. 사실 저도 한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다 파악하지는 못해서.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일본 국가까지 불러주는 건가요? 김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설명해 주셨어요. 마이클 교수님, 한국에서 붉은 악마는 단순한 축구 응원단이 아니에요. 국민적 연대감의 상징이거든요.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시작된 문화인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전통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아마 그분들 생각에는 지금이 축구 경기보다 더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일본이 어려울 때 외면하면 나중에 우리가 어려울 때도 도움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오후에 있는 세미나에서 저는 이 영상을 다른 교수들에게도 보여드렸어요.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사회학과 다나카 교수님이 감탄하셨어요. 하지만 역사학과 야마다 교수님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고마운 일이지만 이것이 과거사를 덮어버리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히려 과거사를 인정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시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날 저녁, 저는 이 영상들을 런던에 있는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를 덧붙였어요. 톰, 이것이 내가 지금 일본에서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야.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다음 날 아침, 톰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마이클,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다. 영국에서도 이 영상이 뉴스에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어. BBC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더라.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김 교수님이 또 다른 영상을 가져오셨거든요. 마이클 교수님, 이번에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감사 인사를 표하는 영상이에요. 도쿄 시부야에서 촬영된 영상이었는데 일본 젊은이들이 고맙습니다. 한국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이군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서로의 선의가 선의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15년간 제가 교실에서 가르쳐온 국제관계 이론들이 얼마나 차갑고 계산적이었는지를요. 현실에서는 이런 따뜻한 감정들이 정치적 계산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는 새로운 관점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지진 발생 2주일 후 저는 대학 도서관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제 언론의 반응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방향을 바꾸기로 한 만큼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했거든요. 가장 먼저 찾아본 것은 영국 언론들이었어요. BBC는 한국의 놀라운 관용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고 가디언지는 역사를 뛰어넘는 인간애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다른 기사였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워런 버핏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그 유명한 투자의 규제가 한국의 대응에 대해 언급한 것이었어요. 이번 한국의 행동은 경제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식민지 피해국이 가해국을 돕는다는 것은 합리적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값진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버핏 같은 사람도 놀랄 만큼 특별한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CNN에서는 더 구체적인 분석을 내놨어요.
한국은 이번 지원을 통해 동아시아의 도덕적 리더십을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이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 점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프랑스 르몽드지의 기사였습니다. 동양의 지혜가 서구를 가르치다라는 제목이었는데 내용이 정말 깊이 있었어요. 기사에서는 한국인들의 행동을 원수, 사랑의 실천이라고 표현하면서 서구 사회가 배워야 할 가치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복수보다는 화해를, 과거보다는 미래를 선택한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분석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점심시간에 김 교수님과 이런 기사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 교수님, 해외 언론들이 한국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교수님은 잠깐 미소를 지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고맙긴 하지만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너무 미화하는 것 같거든요. 미화요? 네. 한국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성인군자가 아니라고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김 교수님의 겸손함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숙함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연구실로 돌아와서 일본 언론의 반응도 살펴봤어요.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인간의 품격을 한국이 보여줬다고 썼고, 요미우리 신문은 진정한 우호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에 와 닿은 것은 한 일반 시민이 신문에 보낸 독자 투고였어요. 저는 도호쿠 출신입니다. 이번에 한국 구조대가 우리 고향에서 마지막까지 수색 작업을 해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동시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는 진짜 이웃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런던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마이클, 뉴스에서 일본 상황을 보고 정말 걱정했단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어머니,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어머니께 지난 2주일간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한국 구조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침묵 시위, 붉은 악마들의 응원까지 모든 것을요. 정말 놀랍구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 어머니도 감탄하셨어요. 너도 많이 변한 것 같다. 목소리가 달라졌어. 그런가요? 응. 더 따뜻해졌달까. 예전엔 항상 분석적이고 냉정했는데 지금은 감정이 담겨 있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 저 자신이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야경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이 바라보는 이국 땅이 아니라 제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일본의 이웃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성숙함과 관용을 보여준 나라로 말이에요. 앞으로 제 연구에서 한국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지진 발생 3주일 후 드디어 대학의 강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연구실 책장도 다시 정리했고 학생들도 하나둘씩 캠퍼스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3주일 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첫 수업은 국제정치학개론이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더 진지하고 성숙해 보였어요. 아마 이 3주일 동안 저만큼이나 많은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저는 평소보다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오늘은 교재 첫 페이지를 펼치기 전에 우리가 함께 겪은 이 특별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지난 3주일 동안 우리는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국제관계를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코리아라고 큰 글씨로 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주일 전과 지금 달라진 게 있나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그냥 이웃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가끔 케이팝이나 드라마로 친숙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번에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다른 학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도요.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금함을 든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저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맞아요. 또 다른 학생이 격하게 동의했어요. 그리고 붉은 악마들이 우리나라 국가까지 불러준 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저는 학생들의 반응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국에서 온 외국인으로서 이번 일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문명의 힘이었습니다. 문명의 힘이요? 네. 복수보다는 용서를, 과거보다는 미래를, 증오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는 힘 말이에요. 이것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진짜 국력입니다. 저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어요.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는 이런 나라다. 이런 사람들이다라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궁금해하며 질문했어요. 교수님은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연구하실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을 기적의 나라로 연구하려고 해요. 기적의 나라요? 네.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3번의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첫 번째는 한국전쟁 이후 경제 발전의 기적, 두 번째는 군사정권에서 민주주의로의 평화로운 이행의 기적,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한 용서와 화해의 기적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제 말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아야 해요. 이 세 번째 기적은 아직 진행형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지금 동아시아 전체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적대와 불신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한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볼 때 단순히 경제 지표나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보지 마세요. 그들이 가진 정신적 가치, 문화적 깊이,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보세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나가면서 한 명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교수님, 저 한국어 수강 신청했어요. 그리고 다음 방학 때 한국으로 어학연수 가려고 해요. 정말요? 좋은 결정이에요.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 한국을 제대로 알고 싶어졌어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바로 옆에 살고 있는데 모르고 지날 수는 없잖아요.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3주일 전만 해도 저에게 한국은 그냥 일본의 이웃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고 가장 존경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런던에 있는 친구들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친구들에게, 나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다. 앞으로 내 모든 연구는 이 발견에서 시작될 것이다.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아름다운 물결은 분명히 다시 올 것이라고요. 더 크고 더 따뜻하게 말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한 영국인 교수가 경험한 3주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36년간 지배당한 아픔을 가진 나라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 90세가 넘은 할머니들이 모금함을 들고 계셨다는 것. 이런 일이 가능한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한 영국인 교수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적의 나라다라고요. 경제발전의 기적, 민주화의 기적에 이어 세 번째 기적. 바로 용서와 화해의 기적을 보여준 나라. 이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우시죠?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